아니 콜레스테롤 수치 낮아지면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팀키토 김용겸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다이어트 할 때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냐는 질문을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 비타민B, 오메가3 이런 대중적인 영양제들은 먹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비타민C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비타민B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되게 깊게 한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대중적인 영양제 말고 유명하진 않지만 우리 몸에 아주 필수적인 영양제에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이어트 할 때 우리 현대인들은 이미 몇몇 가지 영양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필수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필수적인 게 뭔지, 그리고 먹어야 되면은 왜 먹어야 되고, 또 이 영양제가 우리 몸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다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보는 분들의 대부분은 다 다이어터일 확률이 높겠죠. 저희가 다이어트 채널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비만이라는, 즉 살이 찐 상태를 영양소가 과다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비만은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만 인구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랑 같이 가는 인구가 바로 영양 결핍 인구입니다. 이 둘은 사실상 거의 같은 집단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이 먹는 평균적인 탄단지 비율은 탄수화물 67, 단백질 14, 지방 17이라고 합니다. 이거 합치면 100% 안 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뒤에 0점대를 빼가지고 이런 거니까 오차범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영양소를 보면은 약간 이렇게도 보정할 수 있어요. 탄수화물 70%, 단백질 15%, 지방 15% 정도 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하면. 이렇다는 거는 우리는 지금 탄수화물만 영양 과다고 나머지 단백질과 지방은 영양 결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살찌는 원인이 뭐라 그랬죠? 과잉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높아진 혈당이 체지방으로 저장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되는 거, 요게 비만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먹기 때문에 영양 결핍 인구와 비만 인구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메커니즘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 살펴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게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배달 음식 다 돌아보면은 고기나 건강한 지방은 부족하고 탄수화물만 막 때려 넣은 면 요리라든지 튀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떡볶이도 마찬가지고. 되도록이면 배달시켜 먹지 말고 좀 건강하게 집에서 요리를 해 먹지 않으면 이걸 되돌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맨날 3대 영양소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탄단지. 이 탄단지는 각자 가진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탄수화물은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는 에너지원, 단백질은 근육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지방은 우리 몸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 걔네가 다 지방이고요. 그리고 건강한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했던 이 7대 1.5대 1.5의 영양 섭취 비율에서는 에너지원만 겁나게 많고 우리 몸을 구성할 수 있는 물질, 약간 건축으로 치면 벽돌 같은 건데 이 벽돌도 부족하고 세포막도 부족하고 우리 건강에서 가장 핵심적인 호르몬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컨텐츠마다 얘기하는데 다이어트의 핵심은 호르몬이라고 수도 없이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 호르몬이 잘 나오려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지방을 충분히 먹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지방이라는 게 어떻게 호르몬으로 바뀌느냐, 이걸 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지방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대사 활동을 통해서 콜레스테롤로 바꿉니다. 근데 이 콜레스테롤은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호르몬으로 변화를 하게 돼요. 가장 유명한 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없으면 죽기 때문에 호르몬이지만 비타민의 칭호를 얻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시스템은 지방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을 바꾸고 이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으로 바꾸는 이런 건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탄단지 7대 1.5대 1.5 이런 극단적인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을 유지하면 우리 몸이 지방을 애초에 적게 먹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콜레스테롤도 부족하거니와 애초에 지방을 콜레스테롤로 많이 바꾸는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얘네 호르몬으로도 잘 못 바꿉니다. 지방 섭취가 적어졌다 그러면은 콜레스테롤도 적어지고 콜레스테롤에서 바꾸는 호르몬도 적어진다. 지방을 적게 먹으면 이중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콜레스테롤 수치 낮아지면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무조건 필요한 물질이고 아주 비정상적으로 양이 많지 않는 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저탄고지랑 키토제닉 하고 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적인 부분이라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릴게요. 피 검사했을 때 나오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드는 게 한 70%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음식에서 얻어요. 물론 이 지방 섭취를 많이 하면 이 전체 총량이 높아지긴 합니다. 일정 기준치 이상 넘지만 않으면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근데 저탄고지나 키토제닉을 하면서 지방 섭취를 늘렸을 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방을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죠. 근데 이 높아진 콜레스테롤을 얘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직 공장을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우리 공장에 노동자가 이렇게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 따라서 이게 재료들이 넘어와요. 근데 얘를 이 노동자가 되게 능숙하면 쭉쭉쭉 이렇게 넘길 텐데, 되게 미숙한 애들은 재료들을 잘 못 쓰니까 얘네가 남아 도는 거야. 그 남아 도는 애들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을 오래 한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을 호르몬으로 잘 못 바꾼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탄고지나 키토제닉하고 초반에 한 6개월 동안은 이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호르몬으로 바꾸는 적응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거는 크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식단을 지속하면 점점 이 능력치가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알아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 내용 이따 뒤에서 한번 더 나오니까 지금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저희가 원래 영양 결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영양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번 주영양소, 2번은 당연히 부영양소겠죠. 되게 쉬운 구분인데 이 주영양소는 그냥 탄단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이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영양소. 아까 탄수화물이랑 지방은 에너지원이라고 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했죠. 근데 에너지가 부족하면 단백질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이 부영양소예요. 부영양소. 얘가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이름은 부인데 없으면 죽어요. 생명과 밀접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영양제로 챙겨 먹어야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네랄. 얘는 다른 이름으로 무기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비타민. 비타민은 어원이 되게 독특한데 의사 선생님들 진료 과목 구분할 때 바이탈과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심장이라든지 그런 바이탈과는 목숨이랑 직결되는 전공들을 말하는데 이 비타민도 어원을 보면 바이탈과 아민의 합성어입니다. 이 아민은 물질이고 바이탈이 이제 생명과 직결되는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애들은 없으면 죽습니다. 이 부영양소에는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양제를 뭘 먹어야 되냐 생각하기 전에 이 미네랄과 비타민, 물 이런 애들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무기질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다 이름 한 번씩 들어본 성분들이 많을 텐데 얘네도 우리 몸에 상당히 미량으로 필요하지만 그 미량 중에서도 많이 필요한 애와 적게 필요한 애가 나뉩니다. 그 중에 많이 필요한 애를 다량 미네랄, 그 다음 적게 필요한 애를 미량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다량 미네랄에 속한 애들은 많이 먹어야 되고 미량 미네랄에 속하는 애들은 좀 적게 먹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자면 다량, 너무 많아서 불러드릴게요. 다량은 칼슘, 인, 나트륨, 염소, 칼륨, 마그네슘, 황 이런 애들이 다량 미네랄. 미량 미네랄은 철, 요오드, 망간, 구리, 아연, 코발트, 셀레늄, 불소 요런 애들을 미량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 둘 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식품과 영양제로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자, 비타민은 뭐 다 알죠? B, C, 그냥 수용성 비타민,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은 A, D, K,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코큐텐. 코큐텐은 비타민 Q라고도 불립니다. 되게 중요해서 이름을 좀 따로 빼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는 생명체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이 미네랄을 스스로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음식과 영양제를 통해서만 혹은 햇볕 이런 외부적인 요소를 받아들여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미네랄 같은 경우는 뭐 신체 성장, 뭐 유지, 생식 이런 데 다 두루두루 쓰이고 촉매작용 아니면 우리 몸의 산성 염기성을 조절한다든지 혹은 우리 몸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로 쓰입니다. 이 비타민은 제일 많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의 대사에 많이 관여해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세포에 들어가가지고 에너지로 바뀔 때 이때 비타민이 조력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뭐 세포 분열, 시력, 성장, 상처 치료, 뭐 혈액 응고, 소화 뭐 이런 거에 다 두루두루 쓰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직결이 되는 바이탈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게 부족하면 소화나 대사 다 잘 안 되고 활력도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부족한 걸 넘어서 아예 없어버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바이탈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근데 얘네가 다이어트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 몸은 무기질이나 이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몸에 부족하면 얘네의 섭취를 유도하기 위해서 식욕을 높이는 시스템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식욕이 높아져야 아무거나 막 주워 먹으면서 얘네까지 같이 먹게 되니까 한 방에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얘네가 부족하면 과식이랑 폭식으로 이어져서 살이 찌고 식습관도 망가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비타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는 굉장히 잘 알아요. 권장 섭취량을 알려줘도 메가도스, 그 권장 섭취량의 20배, 30배를 먹어서 엄청 보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미네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많은 미네랄 중에서 다이어트 할 때 꼭 먹어야 되는, 특히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필요한 영양소 1번 크롬입니다. 보통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영양제가 바로 크롬입니다. 이 크롬이 단백질에서 섭취한 아미노산이나 뭐 여러 화합물이랑 결합해가지고 GTF라는 성분을 만들어요. GTF,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 GTF 이름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약자를 풀어서 설명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글루코스, 첫 단어 글루코스. 글루코스가 뭐냐? 혈당입니다. 포도당, 혈당. T, 톨러런스, 수용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F, 팩터입니다. 팩터. 인자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좀 그럴듯하게 표현을 하면 내당력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내당력이라는 게 또 단어가 어렵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당 내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이 당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랑 B랑 둘 다 초콜릿을 100g씩 먹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A는 혈당이 갑자기 한 50이 높아졌고 B는 혈당이 한 20밖에 안 높아졌어. 그럼 둘 중에 당 내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B겠죠? 초콜릿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B가 당 내성이 높은 거고 내당력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롬을 먹으면 이 내당력 인자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크롬을 많이 먹으면 A에서 B가 될 수 있다는 뜻도 되겠죠. 즉 초콜릿을 똑같이 먹어도 혈당이 덜 오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꼭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치트키가 있는데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혈당 관리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당부하 검사 해보셨을 거예요. 당부하 검사. 이거 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는 검사입니다. 이것도 결국에 얘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당을 먹었을 때 이 부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다른 말로 하면 당 내성과 내당력을 검사하는 게 바로 당부하 검사입니다. 이 크롬은 당 내성을 높여주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메커니즘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혈당이 있다고 했죠. 근데 탄수화물이나 당을 먹으면 혈당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여기 췌장이 있는데 이 췌장이 인슐린을 불러가지고 이 혈당들을 세포 안으로 흡수를 시킵니다. 이 세포막에 수용체들이 엄청 많아요. 아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한다 했죠. 그럼 인슐린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수용체랑 딱 이렇게 결합이 되면 세포의 구멍이 자동문처럼 이렇게 싹 열리면서 이 안으로 혈당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런 시스템이에요. 뭐 이런 초콜릿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은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거는 바로 이 수용체랑 인슐린이랑 잘 못 만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포가 혈당이 너무 계속 높게 유지되면 이 인슐린 수용체를 없애버리거든. 그리고 췌장에서 막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 크롬을 먹으면 이 인슐린 수용체랑 인슐린이 더 잘 만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기여를 하는 게 바로 이 GTF 내당력 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아질 때마다 바로바로 이제 세포에다가 혈당을 이렇게 넣어주니까 혈당 수치도 내려가고 인슐린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크롬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마그네슘. 제 생각에는 뭐 비타민 이런 거 제외하고 제일 중요한 애가 크롬이랑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이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얘는 우리 몸에 있는 온갖 효소를 다 도와줘요. 뭐 효소와 대사작용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그네슘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는 대사작용이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까 이 세포 안에 혈당이 들어가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에는 들어가는 게 혈당뿐만이 아니라 지방산도 들어가요.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을 도와주는 게 바로 마그네슘. 에너지를 빨리빨리 만들어서 소모하고 또 체지방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에너지를 써서 체지방을 태워버리는 것도 도와주는 게 마그네슘이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마그네슘은 렙틴에 관여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과 렙틴이라고 했습니다. 인슐린은 너무 많이 설명했으니까 렙틴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 렙틴이 하는 일은
대사량과 식욕에 관여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어떻게 작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이 10kg가 쪘어요. 좋은 신호가 아니죠. 그럼 우리 몸은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막 분비해가지고 대사량을 높여버립니다. 그러면 이 10kg의 체지방을 더 잘 태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정상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10kg가 쪘다는 거는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10kg만큼 쌓여있다는 건데 음식을 더 안 먹어야지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렙틴이 많아지면 식욕을 낮춥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살이 일시적으로 찌더라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조절하는 호르몬이 바로 렙틴입니다. 근데 이제 살찐 사람들은 이 렙틴에 저항성이 생겨버려요. 왜냐? 평소에 이제 렙틴은 지방에서 분비가 되는데 지방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이 렙틴도 저항성이 같이 생기는 맥락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아무튼 이 렙틴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을 검사해보니까 소변을 통해서 마그네슘이 다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렙틴 저항성이 있어가지고 소변으로 마그네슘이 다 빠져나가는 사람들한테 마그네슘을 보충제로 먹였더니 렙틴 민감성이 높아져가지고 대사와 식욕이 정상화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식욕 억제에 가장 효과가 좋은 영양제예요. 그래서 이런 대사 그리고 식욕 이런 거에 전부 다 관여하는 게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우리 다이어트 할 때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근데 유의할 점이 있어요. 마그네슘은 아까 얘기했던 다량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먹어야 돼요. 남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285mg, 여자의 경우에는 235mg 정도를 먹어야 되는 게 이제 권장 섭취량입니다. 사실 마그네슘 내용이 더 있는데 좀 너무 길어가지고 넘어갈게요. 다이어트 할 때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 세 번째, 아연. 자, 아연은 하는 일은 되게 많아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제가 쇼츠로 한번 올렸는데 다이어트 할 때 살 빠지고 있다는 증거 5가지에 몸이 으슬으슬 아프다 라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연은 그렇게 떨어진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 몸은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오래된 세포는 없애고 다시 재생하고 이런 작용을 하는데 그걸 도와줘요. 세 번째,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비만인들은 혈중 아연 농도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연도 꼭 보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네 번째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아까 제가 이 비타민 D는 사실상 호르몬인데 비타민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의 칭호를 얻었다라고 설명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의사들이 선생님 만약에 혈액 검사를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검사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를 검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왜냐면 얘 하나로 추론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비타민 D 수치만으로도 우리는 수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발병 확률도 예측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심혈관 질환 발병 확률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몸에 염증이 얼마나 많은지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많이 알 수 있고 실제로 얘가 부족하잖아요. 얘가 부족하면 암 발병률 높아지고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세 번째로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네 번째로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고요. 다섯 번째는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얘가 바이탈이라고 얘기한 이유를 좀 아시겠죠? 우리 몸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영양소예요. 자, 근데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비타민 B를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햇볕을 쬐는 거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맞기는 맞아요. 햇볕을 쬐더라도 잘 쬐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햇볕에는 자외선 A가 있고 자외선 B가 있어요. 자외선 C까지 총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냅두고, 자외선 A는 이제 우리가 맨날 싫어하는 그 피부 주름지고 기미 생기고 이런 게 다 자외선 A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 비타민 D 합성하고 몸에 좋다고 하는 애들은 다 자외선 B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햇볕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자외선 A는 이 유리창을 통과해서 우리 몸에 닿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자외선 B는 창문을 못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창가에 앉아 있어봤자 비타민 D를 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제대로 합성하려면 실제로 밖에 나가서 햇볕을 온몸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어요. 근데 비타민 D가 현대인한테 부족한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타민 D가 어디서 왔나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콜레스테롤에서 왔어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왔냐? 지방에서 옵니다. 먹는 지방에서. 근데 우리 아까 현대인들이 어떻게 먹는다 그랬죠? 탄단지 7대 1.5대 1.5. 그 지방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애초에 비타민 D를 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항상 부족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오래 되다 보니까 1.5의 지방을 높이더라도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바꾸는 능력이 부족해서 비타민 D가 또 모자라. 그래서 아까 어떻게 된다 했었죠? 한 6개월 정도는 저탄고지 그냥 계속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저탄고지 식단을 처음에 딱 짠하고 시작해도 혹은 이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처럼 잘 합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뿐만이 아니라 뭐 코티졸,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중요한 호르몬으로도 바뀐다고 했었죠. 근데 이 중에서 이 코티졸은 우리 목숨과 너무 직결되는 애들이에요. 왜냐면 얘가 뭐 혈당, 혈압 이런 거 다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이 맹수를 만나면은 얘랑 싸울 준비하게 만드는 것도 코티졸인데 하여튼 얘가 훨씬 더 목숨에 직결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어느 소량만 들어오면 코티졸을 먼저 만듭니다. 비타민 D는 약간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우 혹은 애초에 얘가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 비타민 D 자체를 영양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이유를 막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너가 자연식으로 먹으면 대부분 다 해결이 된다면서? 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사실 이 자연식을 먹는다는 원칙을 지키면 여기 얘기한 대부분의 성분들은 다 건강하게 섭취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이 비타민, 미네랄 이런 좋은 성분들은 어디서 오죠? 음식에서 옵니다. 이 음식은 어디서 오죠? 얘는 땅에서 옵니다. 땅. 이 땅이 비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음식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 시대의 땅과 한 50년 전의 땅 어느 쪽이 비옥한 상태일까요? 당연히 50년 전의 땅이 압도적으로 비옥합니다. 음식도 실제로 이 시기의 음식과 현재의 음식을 비교하면 영양 성분이 이쪽이 훨씬 더 높다고 해요. 물론 뭐 과일의 당도 이런 거는 막 교배해가지고 더 달게 만드니까 이쪽이 더 맛있긴 하겠지만 영양소는 50년 전의 땅에서 재배한 음식들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애초에 막 농사를 속성농법 빨리 키워버리는 거죠. 제대로 된 과정 없이. 그거나 아니면은 이제 오염물질이 너무 많아요. 땅에 개발도 많이 하고 뭐 산성비도 내리고 뭐 미세먼지도 오고 이러니까 땅도 오염이 되는 겁니다. 50년 전에 비해서 오염된 땅에서 이제 음식을 만드니까 얘네가 영양소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음식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영양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먹으라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탄고지를 몇 년째 하고 있고 영양제는 진짜 다 먹어봤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영양성분을 다 챙겨 먹으면 한 30개가 됩니다. 그럼 아침에 영양제 먹으면 그냥 배가 부르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게 바람직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들을 하나로 합친 그런 약간 올인원 같은 제품이 훨씬 이득인데 제가 오늘 제품 추천까지 해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틴키토는 바이오컴이라는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모발 미네랄 검사나 음식물 과민증 검사 그리고 장내 미생물 검사까지 옛날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바이오컴에서 나온 바이오밸런스라는 제품입니다. 저도 영양제를 진짜 여러 통을 놓고 막 몇십 알을 먹다가 다 빼버리고 중요한 거 몇 개만 챙겨 먹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이오밸런스예요. 이 바이오밸런스가 왜 좋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크롬,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 오늘 너무 길어가지고 설명 못했는데 셀레늄, 망간 이런 영양소들을 한 통에 그냥 다 넣어버린 거예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마그네슘, 아연, 크롬, 비타민 D, 셀렌 이거 다 따로 먹거든요. 저도 옛날에 다 따로 먹었었고 근데 그러면 이제 아침마다 귀찮아가지고 안 먹게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한 통에 들어있는 바이오밸런스 이거 하나 먹으면 한 방에 끝나니까 이 제품 훨씬 추천드리고 실제로 저도 맨날 먹어요. 실제 먹는 제품 갖고 온 겁니다. 저는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영양제 보면은 고체 형태의 여러 가지 영양소 막 다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모양일 수 있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안에 부영제라는 물질을 넣기 때문에 이 형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바이오컴에서는 NCA라고 하는 부영제를 최대한 덜 쓰는 공법을 사용해서 영양제 만들기 때문에 괜히 영양소뿐 아니라 부영제까지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져요. 다른 제품들은 부영제 이만큼의 영양소 요만큼 들어가가지고 괜히 부영제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부영제는 뭐 물론 몸에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굳이 우리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는 것까지 먹을 필요는 없겠죠. 최대한 이 NCA 공법으로 만든 영양제 드셔서 부영제도 좀 덜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냥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 영상 댓글에 팀키토 전용 할인 쿠폰까지 걸어놨어요. 요거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가족들 오랜만에 뵐 때 괜찮은 영양제를 선물로 드리는 것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 할 때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 그런 영양소가 부족한 이유까지
그리고 그 메커니즘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긴 영상 봐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